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설 명절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십니까? 일단 금요일 날, 우리도 상승을 했고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도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미국 시장이 개장되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마 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밤에 이제 8시에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최근에 연초에 3주 동안 어떠한 그림이 있었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지 뭐 그러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금요일에요. 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시장이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죠. 이틀을 쉬고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열립니다. 미국 증시가. 그죠?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 날 여기에 우리는 수요일 날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하죠. 그러면 금요일 날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꽤 3대 지수가 올랐는데 이 오른 게 과연 중요할까? 뭐 제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금요일 오른 것은 좋다, 땡큐. 근데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반영하기에는 시차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에는 금요일 날 오른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개장을 앞두고 화요일 날 오른 게 중요할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올랐다가 화요일 날 월화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요일 날은 어떤 걸 반영을 할까요? 당연히 가까운 거를 반영하겠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올랐다가 더 오르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조금 슬로우 하다가 쉬다가 화요일 날 이렇게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개장을 앞둔 수요일이죠. 개장을 앞둔 수요일 전인 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쨌든 좋아야 우리가 수요일 날 증시가 좋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월화가 상승을 해줘야 우리나라 수요일에 아주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우리가 그 장을 마감하고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좋게 끝났는데 해외 쪽에서 이슈 뉴스 몇 가지들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은 이제 또 설이잖아요. 그죠? 설이고 3주 동안 참 증시의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이 지수는 좀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주도 테마인 AI와 로봇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중국 소비주들도 움직였는데 내 거는 참 안 움직이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 명절이고 하니까 오늘은 한번 가볍게 웃으면서 주간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 최근에 인터넷에 이제 짤로 돌고 있는 내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고 해외 증시 쪽에서 나왔던 뉴스 몇 가지들 점검을 해보고 또 국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주린이를 위한 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개장 전 방송도 그렇고 우리 주간 찐시황 방송도 있었고 제가 맞추고 있는 눈높이는 사실 고수분들의 한테 해당되는 눈높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고수분들은 말 그대로 고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또 단타도 잘 치시고 뭐 아니면 롱텀으로 엄청 뭐 텐배구도 수익 내기도 하고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송은 뭐 우리 고수분들을 위한 그러한 눈높이에 맞춘 방송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보시면서 너무 뭐 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한 고수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주린이 분들을 그죠? 뭐 요즘 주린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시긴 한데 초보자분들, 초보자분들, 증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한 게 제 방송의 스타일이 맞지 않나라는 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시라는 게 이렇게 이제 돌고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 주린이들의 마음을 참 잘 대변하고 있는 초보자들의 이 마음이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보시죠. 흑우라고 하는 분께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조정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면 계속 가고, 이게 어떤 거죠? 요즘 뭐 AI 쪽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뭐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뭐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로봇 쪽에서 가장 주도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오우, 지난 금요일에도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도 8%나 종가 기준으로 9% 상승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이제는 1조 2천억을 넘었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을 이제 돌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았고, 제가 중요한 이런 주도주의 추세 이탈가를 여기 음봉의 시가인 52,900원 정도로 이렇게 52,700원이네요. 52,700원으로 설정해드린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아, 나 레인보우 그러니까 첫 번째 삼성의 투자 소식이 나왔던 이때 들어갔더라도 종가에 들어가더라도 그죠? 종가가 41,550원이니까 뭐 잠깐만요. 이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때만 들어가더라도 금요일까지 수익률은 무려 그러니까 삼성의 투자 발표가 난 날 종가에 그냥 내가 들어가더라도 약 60% 수익이 나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이 뭐 로봇 쪽에서는 어쨌든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 가장 센 종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조정을 기다려야지 했으면 좀처럼 살 수 있는 기회는 잘 안 주더라라는 거죠. 주도주다 보니까, 대장주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살짝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윗꼬리단 음봉 여기에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죠. 이게 오래간만에 장중에 8%나 하락하는, 보면 그거 외에는 조정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또 용기를 내서 사지 못했으면 좀처럼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던 그러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연초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로봇 테마의 대장주. 그래서 조정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면 계속 가네. 아이고. 그렇다면 안 간 것이 가겠지 하고 안 간 것을 사면 가던 것이 계속 가는, 그죠? 우리가 그런 많은 경험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죠? 올라가고 있는 것은 따라가기 부담스러워서 좀 많이 빠져서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을 다음에는 얘네들이 가겠지 싶어서 딱 들어가면 오히려 가던 게 계속 가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던 것이 이제 계속 가는구나 하면서 가던 것을 이제 비로소 따라 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안 간 게 이제 출발하는 이런 경험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참다 이거를 어디 갔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4만 원대 삼성에서 이제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 지금까지 못 샀다가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넘게 올라갔을 때 이제 내가 따라잡으면 그때는 오히려 안 간 것들이 이제 또 출발하고, 참 이 주식이 참 어렵죠. 미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야, 시장이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반반씩 구매를 하는 거죠. 안 간 거 반, 또 가는 거 주도 테마 반, 요렇게 플러스해서 분산 투자를 했더니만 분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비로소 시장 전체가 기다렸던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와, 이제 뭐 가는 거 안 가는 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눠서 반반씩 샀더니만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그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참 안타까운, 그러나 특히나 우리 주린이 분들의 그러한 뭐라 해야 되나 속상함을 담은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내가 과거에 많이 겪었던 경험이라면 새해 가족 여러분들 새해에 소망을 좀 많이 비시고요. 올해 남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1월 달이 거의 지나갔고 11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11개월 동안은 지금 우리가 했던 경험 말고 이 반대의 경험을 앞으로는 할 수 있기를 가족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또 설에 소원 많이 빌면서 앞으로 또 남은 기간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들 또 특히나 주린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그 시 한 편 한번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뉴스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다보스 포럼이 끝났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21일 새벽인가요? 네. 이제 그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자료 만들면서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여러 분야의 리더분들이 모여가지고 개최한 다보스 포럼,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이제 끝이 났고 주요 CEO들의 발언을 보면 주요 CEO들이 뭐라고 했냐 이번에 이야기하면 주로 리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있죠. 유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유럽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CEO들이 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요 기사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전에 우리 주린이를 위한 시를 봤지만 주식시장을 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그죠? 요제로에는 움직이는데 요제로에는 또 안 움직이는 참 어려운 주식시장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11개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어떠한 방향성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CEO들은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기사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끝났다. 거기서 CEO들은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좀 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네. 테슬라의 프라이스 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프라이스 컷은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을 잘랐다,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석세스 했다라네요. 네. 마켓시어 이게 MS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성장을 했다. 어디에? 차이나에서. 네. 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중국 시장에서 MS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휴지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 정책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라는 기사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또 쉬운 단어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할 뿐이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죠? 중국 시장 점유율 커져.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문맥이 안 맞긴 한데,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중국 시장 점유율을 커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잘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가격 인하 초반에 그런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어서 어디를 지금 가격 인하를 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 쪽도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국가들한테도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체크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야 되지 않나. 그죠? 네. 자, 오늘, 그러니까 지난 1월 20일 미국 시장의 테슬라의 주가는 약 5% 정도 상승을 해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달러를 다시 130달러 이상으로 회복돼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의 가격 인하 이후의 데이터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우리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네. 자, 해외 주식 가서 일본 가서 테슬라. 네. 자, 지금 이제 지난번에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요거 있잖아요, 그죠? 전저점을 깨는 거래량 수반한 요때 제가 이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하방의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 조정이 멈췄는 것은 우리가 힌트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라가고 있는 이 ADX가
그러니까 그 하락이든지 상승이든지 그 추세의 강도를 알려주는 ADX가 매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강했던 추세는 뭐죠? 하락의 추세잖아요. 하락의 추세가 매우 강했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ADX가 꺾이는 그림이 되면 테슬라는 그때부터 비로소 하락 추세가 좀 강했던 것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었죠. 그 시그널들이 12월 말부터 나타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우상향 그림을 그려주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가 낮게 출발해서 끌어올린 요 양봉, 요 양봉이 참 의미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걸로. 그 뒤로 지금 탄탄하게 100달러를 바닥으로 130달러를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림. 그래서 앞으로 미국 데이터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이사 한 분이 발언을 하셨어요. 1월 20일 날. 요게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상승시킨 또 임팩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연준의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연준이 주가가 아니죠. 아이고 어디 갔어? 잠깐만요. 네, 다시. 네, 요 월러 이사. 자, 그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제 지난 1월 20일 금요일 날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25bp 금리 인상을 뭐 한다?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쿼터 포인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쿼터 포인트. 쿼터는 우리 4분의 1인가요? 네. 그래서 4분의 1을 나누면 0.25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5bp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FMC 회의를 앞두고 연휴에 지금 주말을 맞이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그 F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함부로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25bp에서 이게 또 경제 지표 혹시라도 잘 나오면 50bp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봐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25bp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미 패드워치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번에 2월 1일에 있을 금리 인상을 25bp 정도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확률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폭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볼 것 같아요. 그죠? 네. 당분간은 연준의 많은 위원들이 현재 연준에 지속되는 금리 인상이 좀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 금리에 대한 언급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멈췄을 때 그 금리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힌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더욱더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금리 인상 폭보다는 이미 25bp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뉴스 나오는 그 부분은 옐런이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옐런이 경고를 했다는 내용인데, 자, 이게 이제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시죠?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이 디폴트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거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디폴트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여당과 야당 사이에 계속 이제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 막판에 합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반복되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하원에서 이제 다수당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또 약간의 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결과만
예. 뭐 힘겨루기 좀 하다가 거의 데드라인에 가서 뭐 디폴트만 안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공화당도 이제 다수당이 살짝이지만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 너 뭐 이번에 다수당 됐으니까 그래 약간 너희들 의견을 한번 들어줄게 정도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결국 그래도 대립을 하다가 막판에는 잘 합의하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의 GDP가 전 세계 글로벌 GDP에서 30% 가깝게 차지하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 규모입니다. 근데 얘가 흔들리면 전 글로벌 경제가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미국의 재무장관이신 옐런은 좀 미리 이야기를 했다, 경고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월 20일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국내 시장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먼저 이제 외국인 수급 움직임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요즘 이제 가장 핵심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그죠? 외국인입니다. 자, 최근에 뭐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미국이라는 가장 시가총액이 가장 큰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도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꽤 뭐 탄탄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좀 느끼셨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이 살짝 시장이 연동되기보다는 미국은 약간 쉬는데 힘이 좀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좀 강한,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그러한 이 부분을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디커플링. 그죠? 디커플링. 네. 커플링은 같이 연동되는 거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디커플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커플링이 나타난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달러의 움직임. 달러가 상당히 강하다가 약한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연초 이후부터 1월 20일까지의 외국인의 코스피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살짝 긴장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던 분들은 조금 일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설을 맞이하자,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날 다시 외국인들이 수천억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목요일은 5,700억, 금요일은 2,300억, 합계 8,000억 가깝게 한 방에 이렇게 수급이 또 들어오네요. 오, 상당히 세게 들어오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달러와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한번 볼까요?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는 여전히 이렇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 규모 대비 외국인들이 사는 규모의 절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와도 좀 선방하고 있는,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년도까지는 미국의 경기가 좀 견조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연준이 뭘 했나요? 우리 경제도 펀더멘탈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의 가치. 돈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가치,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치가 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미국 돈인 달러의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지속적으로 작년도 계속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가져왔나요? 2주일 전에 가져왔나? 아니면 연초에 가져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올해는 미국이 조금 주춤할 수 있을 때 미국의 경기 모멘텀 여기 보시면 상반기에 미국 경기 모멘텀은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요 주춤하는 부분들을 메이크업 해주고 커버하는 쪽이 어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중국과 유로,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올 때 올라가는 국가 유럽, 중국. 예,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 중국과 유럽의 경기 속도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이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기가 생각보다 상반기에 좀 좋아진다. 그러면 자, 이 나라의 통화 가치는 유로의 통화는 유로하고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이 유로화의 통화 가치는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 내에서 거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는 바스켓 내에서 유로화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 흐름.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죠.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조금 슬로우한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니까 그죠?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조금 약세 흐름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입장에서는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약세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도 그렇듯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덩치 큰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 한번 보세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아주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치, 그 다음에 경기가 위드 코로나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이렇게 강한 작년 하반기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아주 강한 그림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작년도 하반기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그죠?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는 뭐 끝도 없이 최근에는 올라가는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쭉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 그래서 달러가 약하는 구간에서는 신흥국들, 아시아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호재다. 우리한테는 최대 호재다. 달러 약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부분들, 유로의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제가 상고하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죠.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반기에 오히려 생각보다 반짝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영국과 같은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전고점을 돌파해서 영국이 뭐 그렇게 영국 총리 이슈 나오면서 흔들리던 흐름이 총리 재무장관 뭐 이슈 나오면서 그죠? 힘들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회복을 해가지고 신고가 가고 있고, 자, 러시아한테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장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는데, 독일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달러의 약세는 우리한테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전에 아까 제가 세로막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뭐 2조, 3조 넘게 지금 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국내 증시의 주식을 이렇게 사는 것은 달러 약세에 기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2018년 3월입니다. 2018년 3월부터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이 바로 2018년 3월입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자, 검은색은 코스피. 네. 검은색은 코스피. 자, 아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특징이 무역 분쟁 이후로 시장이 조금 슬로우하다가 요 뭐죠?
2020년 1월, 2월,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2000선 위에 있다가 그죠? 1400선 저점 기준으로 1400선까지 빠지는 네,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더블이 납니다. 더블 이상 났죠. 뭐 3000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자, 그러던 사이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땠나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무려 우리나라 증시에서 왼쪽 단위가 뭐냐면 억원 단위잖아요. 억원 단위. 그러면 1000억, 조, 와 80조. 그러니까 무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놨죠 미리. 네. 71조, 72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포지션에 있다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주식을 팔아왔는데, 자, 근데 작년 이제 6월 말까지 했으니까요. 7월 달부터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네.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의 흐름은 어때요?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죠.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를 제가 2015년 뭐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래프를 이 피치포크 추세선을 적용해서 그려본 겁니다.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거기를 2등분했을 때 그 가운데 라인을 쭉 연결했을 때인데 조금 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던 구간은 전반적으로 달러가 좀 강하던 모습을 보이던 그러한 구간이었죠. 자,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달러가 이 강하던 게 피치포크 추세선 상단에 딱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한 빠른 속도로 지금 110 이상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102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야, 여기에서 만약에 이 95까지 이렇게 떨어져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강한 신흥국의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일단 100달러 인덱스 100 정도 부근에서는 이제 많이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주춤할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작년도 6월 달까지가 아니라 작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작년 하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 그래프죠. 네. 자,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 13조를 샀습니다. 70조 원 넘게 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7월 달부터는 다시 13조를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했네. 그죠? 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요거 때문이죠, 요거. 조금 전에 봤던 달러가 114 이상 있다가 102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열심히 13조 가량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수가 움직이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래서 중국과 상해죠. 중국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연초 이후에 YTD라는 것은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코스피. 그 다음에 밑에가 지금 보시면 6.85니까 요게 독일. 네, 독일.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 네. 그 다음에 여기가 S&P니까 미국.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상대적으로 미국이 2.85%밖에 상승을 못했고요. 네. 요거는 이제 1월 20일 날 미국의 종가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네. 자, 어쨌든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죠, 미국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큰 쪽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유럽, 중국,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 이쪽이 지금 연초부터는 뭔가 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돈들은 가족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좀 내가 더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돈들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리스크가 있다면, 예, 리스크가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거를 리스크라고 할까요? 리스크는 동일하다. 그러면 수익률이 10% 내는 곳이 있고 5% 내는 곳이 있다. 그러면 가족여러분들 당연히 똑같은 리스크라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정상적이겠어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들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돈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돈을 앞으로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기가 뭐 너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메리트가 달러 약세와 함께 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작년도 한 해 에너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던 유럽 쪽, 상대 매력이 좀 많이 빠졌고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설 명절 이후에도 그런 그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들은 가족 여러분들하고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요것도 시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디 쪽으로 그래 돈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작년도에 연말에 한 해가 끝나고 2022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둔 표입니다. 만들어둔 표인데 그때 가족 여러분들께 이미 다 보여드렸던 표예요. 왼쪽은. 자, 개인 투자자들이 22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붙여서 제가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어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한 해 무려 16조 원이라는 자금을 샀습니다. 와우! 엄청 강하게 세게 쏘셨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30%나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이렇게 줄여서도 이야기 하시던데요. 2조, 3조 투자했는데 53% 사이좋게 나란히 어떻게 50%씩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네요. 그죠? 자, 요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에 플러스가 난 종목이 있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것도 겨우 1%. 뭐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3,880원을 샀는데 작년 한 해 포스코 홀딩스 연초 대비해서 무려 1% 올랐네. 1%.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거의 안 올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샀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가 팔았겠습니까? 결국 기관 아니면 외국인들이 요걸 팔았다. 요 주식들은 대부분 다 팔았다는 이야기죠. 팔았다는 말인즉슨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급적으로 찬집이 아니라 우리 찬집, 빈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급이 바로 빈집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찬집인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들 종목들은 다 빈집인 상태죠. 왜? 개인들이 열심히 받아주니까 거기에다 해놓고 다 팔아버렸잖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작년도에.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연초에 나타나고 있는 3주 동안 있었던 가장 특징적인 건 뭐죠? 주도 테마가 있었습니다. 저기 스몰캡 중에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도 테마주도 있었는데 대형주군에서의 특징은 뭐죠? 낙폭 과대의 순환매 업종이 하나였고 그다음에 AI와 로봇과 같은 이러한 테마들의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낙폭 과대 순환매도 분명히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작년도에 빈집이었던 애들이 연초 대비해서 어떤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지 오른쪽은 제가 1월 20일 기준으로 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요거는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 표를 왼쪽에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제가 1월 3주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온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번 보세요, 가족 여러분들. 작년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포스코 홀딩스 1%를 제외하고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목들을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네.
뭐 엄청나게 폭등한 건 아니지만 워낙 대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두 자리 이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10% 이상.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게 대략적으로 한 20종목 정도 되는데 20종목 중에서도 절반이 10% 이상 연초 이후에 벌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22%나 벌써 연초부터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나요? 작년도에는 이들 종목 20종목이 대부분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 다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연초 이후에 3주 동안에 이 20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이 단 하나도 없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 연초에는 대형주들 쪽에서 낙폭 과대로서 이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빈집에서 진짜 들어오고 있나? 볼까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은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열심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카카오, 하이브를 제외하고 이 20종목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네요. 지금 사고 있잖아요. 지금 반대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작년도 한 해와 다른 움직임. 자, 기관들 쪽에서는 뭐 기관들은 외국인보다는 좀 원활하게 매수를 안 하다 보니까 매도가 좀 있어요.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사는 동안 1,400억을 팔았고, 뭐 에코프로 BM, SK 아이테크놀로지, LG생활건강, 크래프톤, 펄어비스, SK바이오사이언스 상대적으로 조금 모멘텀이 덜한 종목들 뭐 일부는 이렇게 매도가 기관 투자자들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팔았던 거에 비하면 요것들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들도 지금 사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을. 그죠? 그래서 개인이 많이 이렇게 작년도에 샀다라는 것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비워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빈집 순환매의 흐름이 나타나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수익률도 작년과 반대, 작년에 안 좋았던 수익률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1월 우리 설 명절 이후에 이런 그림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이야기 몇 개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공부해야 될 만한 종목들 몇 가지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 텐데 여기 데이터가 있나 제가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공부를 좀 해드렸던 우리 한번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급 데이터가 남겨져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보는데 여기 수급 데이터에서는 20종목 사이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어떤 종목이냐면 어디 있죠? 데이터가 네, 여기 있네요. 자, 지난번에 요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ESL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 제가 마트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마트에 라면 상자들이 이렇게 재고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앞에 단말기가 이렇게 하나 있고 가격이라든지 뭐 킬로그램당 얼마 단가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있는 것들 전자 가격 표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솔루엠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솔루엠. 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공부했었죠. 요 이미지 가지고. 네. 그래서 요 솔루엠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테마인데 삼성증권에서는 이런 코멘트를 또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이 로봇 테마 이면에는 무인화라는 게 숨어 있다, 버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ESL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이미지를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미지도 우리 대형 마트 직접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네, 일렉트로닉 쉘프 라벨. 네. 그러니까 원격으로 옛날에 우리 매장에 가면 왼쪽에 보시면 직원분들이 저런 종이들을 항상 교체하는 것들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원격으로 이 제품명도 바꾸고
가격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가격 표시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이걸 쓰는 이유는 구인난 뭐 등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뭐 무인 자동화 쪽으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네, 그래서 무인화 트렌드에 맞춰서 이 시장 고객사들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년도와 24년도는 당연히 아직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상치입니다. 요거는 예상치인데 21년도에 성장하다가 영업이익이 살짝 이렇게 주춤했는데 다시 작년도부터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솔로엠은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 다시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6%대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엠의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그려보니까 사모펀드가 이렇게 꾸준히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모펀드 매수 들어오는 것 때문에 초입에서 솔로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전히 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 연기금들도 중립 포지션 이상 올렸고 투신들도 팔다가 다시 중립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은 아니고 기관들이 이렇게 솔로엠은 지금 수급과 함께 주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이에 개인들은 다 팔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상장회사 중에 HPO라는 회사가 있고 제가 먹고 있는 유산균, 제가 복용을 하고 있는, 제가 또 먹고 있는 이 비타민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가 HP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주가가 한번 바닥에서 세게 올랐던 것이 바로 요 하이엔 고고라는 밀크 파우더 유제품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게 주로 중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된 거죠. 왜?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막 움직였으니까 야, 중국에서 뭐 제품 잘 팔리고 있는 것까지 시장에서 막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주로 유산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킬러 아이템 두 번째는 비타민, 트루바이타민. 요거 제가 요거 복용하다가 요즘 신제품 요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복용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비타민 함부로 아무거나 못 먹는데 요 비타민은 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별 탈이 없어서 계속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품이 저기 하이엔 고고라고 되어 있죠. 중국 특화된 하이엔 고고 성공적인 런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가로선이 3가지가 있는데 요 파란색 선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중국에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있죠. 주황색이 중국을 타겟팅해서 만든 하이엔 고고 밀크 파우더 제품을 따로 이 그래프를 따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결국 여기 덴프스로 잡히는 거고, 현지 중국 법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밀크 파우더 하이엔 고고 여기 매출로 잡히고 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놓은 거다. 이 회사 측 자료입니다. 보시면 추이를 보면 명백하게 뭔가 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덴프스 제품이 이 제품 들고 나가서 2018년도에 여기 보시면 16억 정도 팔았습니다.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러면 16억 정도 팔았는데 이게 2018년도입니다. 근데 여기 2019년도에 이 주황색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중국 현지 법인에서 팔기 시작한 하이엔 고고 밀크 파우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제품. 2019년도에 하이엔 고고 주황색 바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019년도 4월 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하는, 밀어올리는, 매출액을 쭉 밀어올리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현지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누구들이 유통상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HPO라는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야, 이 회사가 이 중국에서 뭔가 이 제품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요 하이엔 고고 유산균 요거밖에 없어? 유산균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유통상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거 팔고 있는 게 있으면 비타민 있다고? 아, 그것도 우리 팔아보고 싶어. 뭐 콜라겐도 팔고 있다고? 우리 콜라겐도 팔고 싶어. 요렇게 자꾸 유통상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과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그런 것들이 좀 먹히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제품이 곧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저도 먹는 콜라겐 요즘 뭐 가끔 까먹어서 잘 못 먹고 있는데 가끔 저도 먹고 있는데, 자, 이 하이엔 고고 그 밀크 파우더는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유제품은 주로 누가 이거 고를까요? 성장기 아동이 직접 이 제품을 고릅니까? 따져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결국에 이 유제품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이엔 고고 중국에 잘 먹히는 이 아동용 유제품을 고르는 엄마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엄마들은 최근에 콜라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일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미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제품인 하이엔 고고는 이 제품은 매장이 지금 한 5,000개 이상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제일 큰 매장으로서는 뭐 센즈클럽 같은 것 쪽에서 팔리고 있는데, 작은 소매점 포함해서 한 5,000개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이 콜라겐 제품을 갖다 얹으면 엄마들이 요 하이엔 고고 사면서 콜라겐까지 제품까지 관심을 갖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을 열어주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 HPO가 좀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고, 야, 그럼 이거는 뭐 반려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려견은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쪽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요 강아지 그림이 여기 있죠. 네, 아주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강아지용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 그 커피 있죠. 네스프레소 같은 커피에 캡슐 넣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요 사료에다가 뿌려서 비벼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캡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캡슐. 네. 자, 그 오른쪽은 사료에 뿌려서 비벼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캡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캡슐을 키플레이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잘 되면 아마 수익성에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는 게 회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온라인 직접 이태원에 있는 회사 탐방을 갔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회사 측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료라고 하면 다른 제품을 먹이고 있는 분들은 단기간에 다른 사료로 잘 바꾸진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미 잘 먹고 있는데 굳이 다른 사료를 바꾸겠습니까? 그죠? 굳이 먹이고 있던 제품이 불편한 게 없으면 안 바꿉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이 캡슐을 생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료를 뭐 잘 먹긴 하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아니야. 그러면 잘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는 없는데,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사료는 바꾸지 않지만 거기에서 좀 더 영양소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요 캡슐을 활용하는, 그죠? 그런 방법으로 병행을 하면 다른 사료를 먹이면서도 거기에다가 이걸 뿌리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존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빌드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판매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과연 이 펫푸드 제품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죠. 어디 매장에, 그죠? 어디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이제 세일즈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갤러리아 백화점, 뭐 마켓컬리 청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 제품이 어느 공간에 놓여 있는지가 매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아무 곳에서나 이런 보이는 제품보다는 조금 프리미엄의 느낌을 주면, 그죠? 그런 길 가다가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좋은 공간에서 그 제품을 잘 눈에 띌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내 아이한테 주는 그런 부분인데 약간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이 거의 70에서 80%입니다. 사료의 프리미엄 사료 시장이.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빌드업이 안 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제 싸다고 해서 나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위해서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료를 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좋은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이 HPO의 목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여기에서 아주 큰 양봉이 하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양봉 하나 보이죠? 네, 요때가 바로 아마 중국의 그런 아까 하이엔 고고 밀크 파우더 유제품이 판매되는 그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되면서 이것도 중국 소비주네라고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양봉의 시가가 7,36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양봉의 시가를 지금 깨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세요. 요 양봉 나오고 그 양봉의 시가 깨고 난 다음부터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요 양봉의 시가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반려견 관련해서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좀 된다. 그러면 HPO에 숨어 있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공부를 좀 해보시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주봉인데요. 주가는 2만 원 선에서 최근에 뭐 6천, 7천 원 아래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8천 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3분의 1 토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위치까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를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제품은 요게 아니에요. 기업은. 요게 아니라 뭐죠? 지금 잠깐만요. OSP죠. OSP. OSP. 네. 요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제가 우리 연휴 전에 개장 전 방송에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OSP라는 회사가 뭐라는 회사냐? 요겁니다. 자, 이 홈페이지인데 벌써 여기에도 아주 멋있는 예쁜 귀여운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라고. 이게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 펫푸드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구나. 제품 속에 들어가면 딱 펫푸드 하나 딱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만약에 탄력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야, 펫푸드 하고 있는 기존에 상장돼 있는 회사는 없어라고 분명히 시장에서는 확대가 될 겁니다. AI도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4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솔트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난, 그다음 마인즈랩 4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막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금은 초입이지만 아마 펫푸드 시장이 커지면 점점 시장에서는 펫푸드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볼까요? OSP. 네. 시가총액은 작은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작은 기업이라서 조금만 사도 시총 대비해서 매우 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 부분 한번 보면, 자, 상호펀드가, 그죠? 상호펀드가 매수 강도 금요일에도 0.6% 이렇게 샀는 거 보이죠? 요 이틀 연속으로 지금 상호펀드가 아주 강하게 사서 OSP는 시총의 1.8%를 상호펀드가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660억 밖에 아직 안 돼요. 그죠?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호펀드가 제가 봤을 때는
공모가가 8,400원이니까 아직 락업 물량 해제된 이후에 그 오버행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량이 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8,400원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굳이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8,400원 정도 위로 올라와야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벤처 캐피탈 물량이 좀 나오고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펫푸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 공모가인 8,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회사가 이 펫푸드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이 HPO 같은 이러한 기업들에 관련된 산업까지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요거죠. 여기까지 시장에서는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미리 좀 알고 있고 공부를 해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엔비디아 뭐 야심작 요거는 좀 뭐 챗 GPT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그 GPU를 써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다시 연휴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그런 부분이고, 자, 가족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던 설 명절입니다. 연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일요일이니까, 방송 나가는 날이 일요일이니까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이틀 동안 많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못 봤던 거, 연휴 동안 참 재밌는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보시고, 주식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연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확 푸시고, 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또 수요일부터는 저와 함께 계단전 방송에서 열심히 또 종목, 좋은 주식, 그 다음에 좋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은 연휴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저는 수요일 날 다시 개장 전 방송에서 7시 5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